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하는 보증금, 이게 이른바 건설회사 위기 대비 보험금인데요. 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기 침체에 따른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은 이마트 창립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애플을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도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그리고 남국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현직 한 분, 전직 두 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치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네, 전직입니다. 네. 지난주에 정부가 건설사 4월 위기설에 대해서 근거 없다고 일축을 네. 했는데, 시장은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갖고 오면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제기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문 건설 공제조합이라고 있는데요. 건설사들이 평소에 돈을 좀 미리 모아놨다가 혹시나 문제 생기면 우리가 못 받는 돈 좀 대신 줘,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걸 이제 보증금 청구라고 하는데, 건설사들의 이 보증금 청구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설사들이 공사 현장에서 돈을 잘 못 받고 있구나, 이런 데이터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 현장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어서 건설 현장 경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적금 붓듯이 보험료 내듯이 보험을 부어놨다가 네. 우리 회사가 어려워져서 공사대금 하청업체들한테 못 주게 되면 이 건설 공제조합에서 대신 줘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나 봐요. 네. 지난해 이제 전문 건설 공제조합 자료에 보면 지난해 보증금 청구액 규모가 2,354억 원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전년 비해서 23.1%가 늘어난 것이고요. 2021년과 비교해 보면 1,500억 원 규모여서 한 2년 사이에 53%나 늘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좀 심상치 않네. 정부가 4월 위기 근거 없다, 시스템 위기로 갈 가능성 낮다라고 했지만 이거 체감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데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으로 비교하면 건설 회사들이 보험 깨고 있다. 네, 돈 그렇죠. 없어서 네네네. 그 현상이랑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다들 시장에서 이런 위기설 이야기하면 일단 정부는 실제로 그 위기설이 실체든 아니든 간에 네. 근거 없다고 얘기하는 게 보통 관행이고, 또 근거 없다고 얘기해야 있더라도 좀 잦아들지, 맞습니다. 아무 실체가 없는 위기설도 정부가 그래 근거 있는 것 같아 하면 그게 실제로 위기가 되잖아요. 예. 원래 그래서 되게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위험이 전이되는 걸 막는 게 더 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조금 뭐 위험스럽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 정부가 말한 대로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사들이 안 그래도 자금 조달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은행들이 조금 꺼려하죠. 아무래도 건설사들 안 좋다 그러고 여러 데이터들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그래 4월 위기설이 실체가 좀 있어 보여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들은 더 자금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월 위기설의 여러 가지 핵심 중에 하나는 4월 10일 총선 이후, 그러니까 4월 11일 날 지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자구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건데, 예. 59개 사업장 중에 이걸 지속할 거냐 아니면 팔아버릴 거냐, 뭐 매각할 거냐, 뭐 이거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뭐 채권단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얼마 주냐 안 주냐 가지고 계속 질질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4월 총선 끝나고 바로 나오고, 이게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가 되고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야. 이게 이제 4월 위기설의 핵심이거든요.
태양건설 문제가 다시 불거질 테니까. 네네. 이게 하필이면 총선 다음 날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난달에 HLDNI라는 시공 능력 32 정도의 건설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건설사가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채권 시장에서 7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단 한 건의 주문도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래도 시공 능력 30인데 여기가 자금 조달하는데 이 회사채를 사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위기감이 조금 더 돌았던 거고요. 예. 다행히 뭐 이제 실패를 한 건 아니고 이때는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던 증권사 6곳이 이거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8%가 넘는 이자로 이 증권사들이 이 채권 물량을 가져간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게 결국은 건설회사라고 하는 게 일단 내 돈이든 무슨 누구 돈이든 돈을 먼저 집어넣고 네. 땅 사고 건물 올리기 시작하면서 슬슬 그거 보고 이제 분양 받으실 분들은 분양 받으러 와서 그분들한테 받은 돈으로 이제 먼저 들어간 돈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진 좀 남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내 돈 먼저 들어가서 공사 시작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확 꺼져 버리면 야 이거 안 지을 수도 없고 계속 지을 수도 없고 아무도 보러는 안 오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결국은 네. 본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이 좀 건설 경기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주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주요 건설 기업들, 뭐 대우건설, GS, 현대건설 이런 데들이 주가가 2002년 대비하면 지금 방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고. 그리고 또 이제 건설사들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는데 주로 이제 PF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시중은행도 시중은행이지만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쪽에서의 대출이 좀 많거든요. 예. 근데 이들 쪽이 조금 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500억 규모의 적자를 전체가 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PF 부실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이라 그래서 그걸 전년 대비해서 1.3조 원 정도 더 쌓아놓은 상태다 보니까 여기가 그러면 앞으로 건설사들한테 돈을 얼마나 빌려줄 수 있겠어라는 의문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최근에 증권사들에 대한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1, 2위 증권사가 미래에셋하고 한국투자증권인데 네. 이들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S&P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의 PF 불확실성 이게 한 2년 정도 한국 증권사들이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 내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소 위험을 감수하고 건설사들의 PF 사업장에 돈을 빌려주는 증권사들이 이제는 자신들도 돈 구하기가 힘들어질 테니 신용등급 떨어지고 몸살이게 나서는 거 아니냐. 그럼 건설사들은 더 어렵겠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부가 지금 4월 이의설 없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안해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돈 넣고 나중에 분양하는 네. 이제 선분양 시스템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림만 보고 아파트를 사니? 저는 선분양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선분양이 아니라 먼저 땅 사고 이제 착공 들어가고 하는 것까지는 그 건설회사가 해야 되니까 네. 그때 들어가는 돈을 저축은행이 빌려주고 증권사가 빌려주고 건설회사가 보증 쓰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지금 다 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게 지금이야 건설 경기 좋아질 때까지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과연 언제까지 돌려막기를 할 거냐 하다가 이제 스톱되면 이제 어려운 데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그런 위기가 올 것 같다. 아니면 계속 돌려막을 수 있을 거다. 이제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건데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라는 질문을 하면 또 난처하시겠죠? 이 건설 경기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관리하면서 이 부실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끌어가 보겠다라는 거고요.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건설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살아나도 사실은 분위기는 확 바뀌거든요. 그걸 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워낙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마른 장작이라 이게 불 붙으면 또 그렇게 되니까. 자, 송현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서 좀 들어보죠. 네. 구글이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네. 한동안은 유럽이 괴롭히는 건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 네. 미국은 구글의 이른바 모국인데 그렇죠. 고향이죠. 미국도 괴롭히나 봐요. 구글을. 네. 일단 지난달에 유럽의 32개 미디어 그룹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점유하면서 언론사 수익이 악화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구글은 광고 판매자와 중개자 역할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글에 광고를 게재하려면 구글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구글이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독과점으로 광고 시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미디어 그룹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돈으로 유럽의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쓸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소송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유럽연합이 이 디지털 시장법,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이익 플랫폼법 같은 건데요. 이걸 또 시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국이나 다름없는 미국의 법무부도 지난해에 구글의 광고 사업부 일부를 분리 매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회사랑 복덕방을 같이 하면 어떡하냐?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네. 구글 너희들은 건설 회사만 해. 양심이 없다. 그 얘기인 모양이에요, 그죠? 네. 구글에 광고하려면 그 광고 대행사도 구글 거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모양이니까. 네. 애플은 또 왜 혼납니까? 애플도 이제 미국 정부가 더는 못 봐주겠다. 지금 이렇게 혼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과도한 시장 장악 행위를 더는 허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 법무부가 애플 생태계가 아이폰 의존도를 높이고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플 생태계는 사실 그 굉장히 폐쇄적인 걸로 유명하잖아요. 애플 특유의 그런 생태계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애플을 또 성공으로 이끌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런 폐쇄적인 생태계가 경쟁사들을 차단하고 또 다른 산업이 혁신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까지 가로막았다라는 게 이번 소송의 시작인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이렇게 애플을 쓰던 사람이 안드로이드로 넘어갈 때는 사실 다 버리고 새롭게 모든 걸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런 애플만의 생태계를 문제 삼은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고 이런 여파 때문에 애플 주가가 이제 하루 만에 4% 이상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애플 주가가 한 10% 정도 빠지기도 했고요. 네. 애플에서만 쓸 수 있는 앱을 따로 파는 건 좀 이상하다. 네. 좀 이거 풀어라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정보를 다 가지고 넘어갈 수 없다. 안드로이드 갈 때는 이런 그러니까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 기업의 초기와 중기에는 그렇게 기업 활동 장려하고 뭐 사람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하고 네. 그러다가도 이렇게 공룡이 되면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참 그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대응을 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그 독과점에 대한 일종의 알러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예. 자, 그렇다 보면 지난번에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얘기 있었고 그 역사적으로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뭐 미국의 통신 회사들 그래서 지역별로 다 쪼개졌잖아요. 네. 석유 회사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구글,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거 쪼개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소송에서 지게 되면 사실 이 구글이나 애플도 해체 명령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998년에 이제 브라우저 시장 독점 혐의로 미국 법무부가 제소를 했었는데 당시에 그 MS의 선택은 기업 분할은 도저히 우린 안 된다. 대신 5년 동안 시장 진출에 대한 핸디캡을 좀 받겠다였습니다. 물론 당시가 약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 좀 흐지부지된 것도 물론 있긴 했죠. 근데 지금 구글과 애플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좀 유사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MS처럼 이런 비슷한 시나리오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유럽에서는 기업 분할이 이뤄진 적은 없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 기기에서 나오는 매출이 약 80%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분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 미국 통신사 AT&T죠. 이 1985년에 이 반독점 소송에서 졌는데 당시에 지면서 실제로 법인이 대여섯 개로 쪼개지기도 했었죠. 자꾸 이런 초대형 기업들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이어가는 배경은 원래 미국이 그 대형 기업의 독점과 관련해서는 좀 엄격하다. 네. 대형 기업은 좀 그래도 자제를 해줘야 또 다른 작은 기업들도 치고 올라오지. 네. 그런 생태계에 대한 고민 원래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과 관련한 좀 고민이 같이 또 있나 봐요. 그렇죠.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정부보다 국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배경에 있다고 봐야겠죠. 예. 실제로 AI를 학습시킬 때, 그러니까 딥러닝 시킬 때 필요한 이 고가의 AI 반도체 그리고 이 반도체가 학습하는 데이터 사실 전부 다 빅테크 기업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학계나 이런 쪽은 사실 이 기업의 AI 연구 속도를
따라가기가 조금 벅찬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구를 허가받거나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단계에서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AI가 뭐 전쟁이라든지 여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충분히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우리는 모두 다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독점을 그냥 놔두면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가 있다. 국가가 이런 기업들에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비즈니스 모델로만 보면 백화점에서 뭐 물건 팔려면 백화점에다 자릿세 30-40% 내야 되잖아요. 네, 홈쇼핑에서 물건 팔려면 홈쇼핑에서 자릿세 비슷한 비율로 내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짜리 팔면 한 3-40만 원 최소한 내고 또 어디 무슨 몰 가면 거기도 뭐 장사하는 분들 매출의 몇 % 다 임차료든 뭐든 무슨 부대 비용 명목으로 다 내잖아요. 네,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장사하는데 왜 30% 내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네. 그런 논리가 또 그렇게 들으면 틀리는 건 아닌데 하여튼 비대하게 커진 기업은 좀 다른 룰을 적용해야 돼라는 게 미국 정부 이야기인가 봐요. 네, 눈엣 가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요즘 가장 부러운 나라 엘살바도르. 네.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다음에 전 국민이 비트코인 사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요즘은 뭐 국부가 2배로 올랐어 뭐 이러겠어요. 요즘 그 엘살바도르의 시골 바닷가 마을에서도 이 예. 비트코인으로 음료수를 사 먹고 그런다고 해요. 세상에. 근데 지금 엘살바도르 정부가 약 70% 정도의 잠정 수익률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확인된 것만 이제 엘살바도르 정부가 가진 비트코인이 2,83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이제 실현되지 않은 매도 추정 수익이 우리 돈으로 1,095억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나는 매일 하나씩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러면서 추가로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2021년에 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는지 몰라요. 정말 갈 때까지 간다고 생각했죠. 네, 허황된 예. 꿈이다 이랬는데 지금 결국 존버한 끝에 네, 세계 최고의 이제 부자 아이고.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사실 네. 주변에서 이제라도 조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이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는데 뭐 계속 오른다는 예측도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모든 자산의 가격 전망이야 다 그렇죠 뭐. 엘살바도르는 엘살바도르 그렇게 끊어 읽는 거라면서요? 네, 엘살바도르입니다. 살바도르가 구세주 이런 나라라는데 이런 뜻이라는데.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남국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이마트 구조조정 얘기 네. 좀 들어봅시다. 이마트가 지금 1993년에 설립됐는데요. 그때 이후로 32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한 구조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점포에 이제 직원이 대상이 되는 건데, 이게 다만 직원 중에서 이제 근속 15년 이상만 해당이 되니까 뭐 말하자면 부장, 과장급 직원들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퇴직하는 사람들에겐 2년치 연봉과 이제 2,500만 원의 생활지원금 이런 걸 준다고 하는데요. 이마트가 이전까지 개별 점포 단위로는 희망퇴직을 받긴 했습니다. 뭐 상봉점이나 천안 몇 개 점포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국 모든 점포로 대상이 늘어난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점포 구조 조정을 할 때도 점포가 뭐 부진하고 요즘 오프라인 매출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유통 공룡인 이마트가 구조 조정을 한다는 게 당시에도 놀라운 분위기였고요. 예. 이전에는 이렇게 점포 구조 조정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른 데로 재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런 것도 없이 거의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30년 됐군요 이마트가. 그렇습니다. 저보다 30 한 살 어리더라고요. 30년 전에 이마트가 처음 생길 때는 다들 구경 가고 맞습니다. 야, 진짜 이혁신이다 정말.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쇼핑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그냥 뭐 주말에는 그래서 다 가서 거기 가서 노는 걸로. 맞습니다. 굉장히 쾌적하고 줄 예. 서서 들어갔었죠. 뭐 그러면서 혁신적인 뭔가라고 하기도 하고 네. 또 그래서 외국의 까르푸니 머니 들어왔다가 판판이 다 먼저 망하고 맞습니다. 나가니까 야 우리나라 대형마트에는 무슨 엄청난 비밀이나 역량이 있나 보다 네, 그렇게도 생각했던 네, 곳인데 참 상황이 안 좋아졌나 보네요. 맞습니다. 이 사실 마트라는 업태 자체가 한물 같다, 위기다 얘기 나온 건 10년도 넘은 얘기거든요. 이미 경쟁사인 뭐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많은 진통
겪었고 뭐 회사 자체를 매각했다가 또 안 팔려서 고생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이마트만은 버틸만하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마트 시장을 장악한 공룡이었고 경쟁력도 뛰어나다 보니까 상징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좀 부진해도 그래도 직원들 내보낼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 이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제가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든지 뭐 음. 매출이 늘지 않는다, 정체된다 이런 걱정을 수년간 해왔는데 이제는 장사에서 흑자도 못 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는데요. 이것도 연간 기준으로 적자 본 건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 IMF도 있었고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처음으로 작년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작년에는 뭐 큰 재난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업태가 좀 위기인 것 같다 한 거고 작년에 이미 직원의 1,100명 가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내보내고 있었을 만큼 좋지 않다는 거죠. 이마트는 여기다 신세계건설이라는 계열사도 갖고 있어서 또 거기 손실도 같이 또 안아야 되니 맞습니다. 설상가상이긴 할 텐데 네. 결국은 쿠팡, 네이버 쇼핑 같은 인터넷 쇼핑이 밀려서 그런 거겠죠? 여러 구조적인 문제랑 경영 문제가 얽혀 있는데 구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쿠팡, 네이버 이런 데가 워낙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네. 뭐 나 몇 달 동안 마트 한 번도 안 갔어 이런 분들이 많을 정도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아니까 뭐 나름 오프라인 업체들도 뭐 온라인몰도 키우고 대비를 한다고 투자는 했는데 G마켓 뭐 이거 다 샀잖아요. 맞습니다. 그 G마켓도 3조 5천억 원 넘게 주고 샀고 쓱닷컴이라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예. 상장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상장도 무산됐고 지금 현재 상황은 쿠팡과 네이버로 양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3조 넘게 주고서 이제 G마켓도 뭐 오히려 영업 적자를 받다 보니까 여기 상황이 온라인에서 타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물건 사다가 인터넷 쇼핑몰 만들어서 배치하는 거는 똑같을 것 같은데 네.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영 힘을 못 쓰고 그것도 참 신기해요. 제가 그죠? 써보니까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잘하는 데랑 못하는 데랑. 그러게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요즘 외국에서는 외국의 이마트,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 이런 데는 굉장히 잘 나간다고 맞습니다. 하던데 뭔가 문화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요즘에 사실 이런 거를 뭐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코스트코나 월마트가 너무 잘 나가서 마트가 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합니다. 미국은 아마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마트의 결국 경영 문제다 지적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G마켓도 인수해서 성과가 안 나오고 있고 예. 한국 스타벅스도 지분 인수했는데 적자로 돌아섰고요. 뭐 그 사이에 뭐 양조장, 와이너리, 야구단, 뭐 골프장 이런 것들에 사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2018년 89%였던 부채 비율이 지금 100%가 넘어요. 뭔가 경영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선 신용등급도 떨어졌습니다. 그러게요. 스타벅스도 예전이랑 느낌이 좀 달라지고 있어.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체감하는 거죠. 근데 리츠 투자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이마트의 점포들 묶어서 나중에 이거 부동산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있어서 좀 고민 좀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